이 시간에는 반추동물의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추동물의 분류학상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이 동물들은 전부 다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뜯어 먹은 후에 한가로운 시간이 되었을 때 위에 있던 내용물들을 구강으로 다시 토출을 해서 재저작을 해서 내용물을 더 잘게 부수는 이러한 과정을 반추라고 합니다. 이런 반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동물을 통칭해서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굳이 분류학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 반추동물이 어떤 특정한 한 종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여러 종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반추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류학상에서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 반추동물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류학상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초식동물 중에 발굽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이런 동물을 유제류라고 하는데, 근데 발굽은 또 하나로 되는 통발굽이 있고, 또 발굽이 나눠져서 두 개로 되어 있는 발굽을 갖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굽이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에 따라서 종속과목 강문계 할 때 목, 오더에 해당하는 이 목에서 이제 발굽의 수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굽이 하나인 그런 동물의 경우로 기제류라고 하고, 발굽이 두 개인 경우 영어로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짝수를 의미하죠. 오드가 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굽이 두 개인 이런 동물을 우제목이라고 하고, 발굽이 하나인 동물을 기제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제목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소가 발굽이 두 개니까 소를 대표로 해서 소우자를 써서 우제목으로 번역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문으로 봤을 때 소우자가 아니고 짝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짝수를 뜻하는 우자가 되고, 따라서 이제 기제목 할 때 기자도 이제 홀수를 의미하는 그런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굽의 수를 표현하는 이제 한자를 그대로 이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제목은 이제 말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말과가 이제 기제목에 속해 있죠. 그리고 우제목에는 다시 이제 아목이 또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인나는 이제 스와인, 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틸로포다는 이제 번역을 할 때 낙타 아목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루미난티아는 당연히 이제 반추 아목이죠. 그래서 우제목에는 이렇게 세 개의 아목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돼지의 경우는 이제 괄호 내려갔을 때 이제 돼지와 그 다음에 하마 이렇게 두 개의 괄호 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낙타 안목에서는 낙타 그리고 라마, 알파카, 그러니까 낙타를 제외하고는 남미 산악지대에 사는 동물들이죠. 이런 동물들이 낙타 암흑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추동물은 또 세 개의 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슴, 기린, 그 다음에 속과, 그러니까 소,
사슴, 기린, 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패밀리 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소화관의 특징을 보면은 기제목에 있는 말과는 아주 큰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가 발달이 안 되어 있고 대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장과 결장이 아주 크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돼지, 아목에 속하는 이런 동물들은 맹장과 결장이 말과에 있는 동물처럼 이렇게 크지만 그것에 플러스해서 위도 크다. 또 위 중에서도 그 분비작용이 없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넓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넓다라고 굳이 설명한 이유는 반추동물에 있어서 반추동물은 보통 4개의 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위는 단의 동물에 있어서의 위와 마찬가지로 소화선이 존재를 하는 그런 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3개의 위는 소화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전위라고, 보통 앞전자를 써서 전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위와 유사하게 이런 돼지의 경우도 분비가 되지 않는 영역이 꽤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관계가, 상당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타 아목의 경우는 영어로 이제 pseudo ruminan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가짜 반추동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굳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보통 낙타 암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암흑은 3개의, 그러니까 위가 3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어 스토막, 앞에서 전위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포어 스토막이, 포어가 앞이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세 번째 위가 단위동물의 위와 같은 소화선이 있는 위가 되겠고, 그 앞에 있는 2개의 위가 전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추 아목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4개의 위로 나눌 수가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위가 4개는 아니고 위가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위가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위만 소화선이 있는 단위동물에서의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위가 있고, 그리고 앞에 3개의 전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위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크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과에서는 다시 이제 속을 나눌 때 이제 소와 그 다음에 물소, 그 다음에 염소, 양 이렇게 4개의 속으로 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이 분류표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제목이라고 하면은 앞에 설명했듯이 반추암목과 낙타암목으로 나누는데, 반추암목에는 소, 양, 염소, 기린, 사슴, 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추 암목에 해당되고, 낙타 암목에는 낙타, 라마 등이 여기 해당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추 동물의 경우는 위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네 개의 우위를 앞에서부터 보통 이제 번호를 붙여서 제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이제 번호로 부르기도 하고 또 각각의 또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번호를 부를 수도 있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제1위는 루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위는 레티큘럼, 3위는 오마줌, 4위는 업 오마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4위는 오마줌 앞에 A, B, 업이 붙어 있죠. 이것은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 있다. 먼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마줌에서 이제 먼 쪽, 좀 아래쪽, 즉 이제 뭐랄까 반대 방향, 오마줌에서 반대 방향 쪽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마줌에서 좀 더 아래인 그러니까 항문 쪽 방향에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추동물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섬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셀룰로즈를 다른 동물들은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할 수가 없지만 반추동물의 경우는 셀룰로즈를 이제 분해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섬유소가 소화유세에 의해서 즉 반추동물의 소화유세에 의해서 분해되는 건 아니고 반추동물 그 위 안에 있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섬유소를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휘발성 지방산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미생물에 의해서 역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그리고 미생물이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백질 성분들을 합성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몸 안에 미생물의 몸 안에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이제 축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 중에 코발트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는 비타민 B 복합제도 역시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제를 공급해 줄 필요가 없죠. 대신에 사료에 코발트만 넣어주면은 이런 B 복합제를 이제 공급해 줄 투여해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 중에 불포화 지방산이 있을 경우 제1위에서는 많은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수소이온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있을 경우 그 불포화됐다는 것은 탄소가 이중결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죠. 근데 그것을 수소가 다 깨뜨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전부 다 깨지기 때문에 전부 다 포화지방산으로 전환이 된다. 즉 사료 중에 있는 모든 불포화지방산은 제1위에서 포화지방산으로 다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추동물에 있어서 이렇게 섬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 되는데 반대로 불리한 점도 이제 있게 됩니다. 이 불리한 점은 첫 번째는 저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동물들도 보면 다양한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많은 동물의 경우 그 사람이 유흥을 즐기듯이 놀이를 즐기듯이 동물들도 이제 그 어떤 놀이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추동물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계속 반추 저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른 활동을 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섬유수를 분해하다 보니까 그 발효 탱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계속 잘 살 수 있게 만든 어떤 그 탱크 구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기전을 갖고 있다. 즉, 그 미생물에 의해서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미생물을 계속 그 몸 안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그 숙주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즉, 숙주 역시 많은 이제 대가를 이제 지불을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추동물의 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추동물의 타액은 저작과 연화를 쉽게 해주는 윤활작용과 같은 단위동물의 타액이 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반추동물의 특징인 발효탱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완충능이 높은 알칼리성 타액을 다량으로 분비하게 되는데 단위동물의 경우는 이미 설명했듯이 pH가 7.0보다 약간 낮은 값들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반추동물의 타액은 여러 참고 문헌을 확인한 결과 pH가 8.0 이상이고 소의 경우는 100에서 180리터의 타액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타액은 제1위에서 다량으로 생성되는 휘발성 지방산을 중화시켜주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발효탱크 안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성장에 필요한 수분 그리고 영양분들을 공급해주고 또한 타액의 분비량에 따라 조성은 비록 변하지만 삼투압은 늘 등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거품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함유하기 있어서 고창증을 예방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고창증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탱크 안에 있는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고 위에 계속 루멘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복부가 그러니까 팽창되는 그러한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그 부위를 두드리게 되면 마치 북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증상을 고창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창증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왼쪽에 3마리의 소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약간의 왼쪽 부분의 복부가 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일드한 고창증이 이해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특히 왼쪽 복부가 이 엉덩이 부분보다 훨씬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심각한 고창증이 유발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창증에 걸린 소를 실제적으로 찍은 이런 사진이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고 이때 이 고창증을 처치하는 방법은 이 토르카라고 하는 이런 투칭칸을 이용해서 이 루멘이 있는 이 부위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1위에 있는 가스를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는 식으로 이제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반추동물 타액에는 아밀라제가 없고 어린 송아지 타액에 리파제가 있지만 그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반추동물의 타액에는 소화 기능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반추동물의 타액 생성과 관련돼서는
출생 직후에는 단위동물 타액과 조성이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미로부터 젖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1위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죠. 이유를 한 후에 사료와 풀을 먹게 되면은 제1위가 발달이 되고 또 미생물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발효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성체와 같은 수준의 바이카보네이트를 분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선의 양이 가장 많고 완충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타액성은 뮤신, 즉 점액에 함유된 타액을 주로 생성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한 조사료를 공급하면은 이하선의 타액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루멘 내의 pH를 갖다 5.0 이하로 만들면은 이것은 제1위 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H가 5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이것은 엑시도시스, 산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산증이 유발되게 되면은 제1위 운동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을 제1위 근무력증이라고 하고, 또 이외에 타액 분비량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액이 만들어지면서 주로 이제 이하선은 바이카보네이트를 함유한 타액이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 바이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질 때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1위의 산증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의 pH도 낮겠죠.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액선에서 만들어진 수소이온이 쉽게 혈장 쪽으로 이동이 안 되겠죠. 따라서 얘가 제거가 잘 안 되니까 바이카보네이트도 많이 생성될 수가 없을 테고, 그러한 이유로 결국은 이 타액 자체가 생성이 굉장히 감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추동물의 우위를 반추우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반추우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끝에 작은 튜브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식도가 되겠습니다. 식도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머리가 왼쪽에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이 그림은 왼쪽에서 본 반추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좌측에서 본 반추위의 단면을 그린 것이 되겠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서 본 반추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가장 큰 주머니처럼 보이는 위가 제1위 루멘이 되겠고, 그 앞에 있는 작은 주머니 모양의 위가 레티큘럼 제2위가 되겠습니다. 제2위는 3위로 연결되는데 3위는 왼쪽에선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공처럼 생긴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위를 오마좀이라고 부르고, 또 이 오마좀은 제4위 긴 주머니 모양의 업 오마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 오마좀의 끝은 12지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루멘이 풍선처럼 전체가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깊이 안쪽으로 패여 있는 라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영어로 그루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구 또는 고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몸 길이 방향, 위 길이 방향으로 나 있는 것을 갖다가 롱지튜널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 롱지튜널과 이제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이 라인 방향을 코로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멘과 레티큘럼 사이에 있는 그루브를 루미노 레티큘라 그루브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루멘 아래쪽에 있는 그루브를 갖다가 크라니알 그루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루미노레티쿨라 그루브를 빼놓고 나머지 그루브들은 전부 그 안쪽에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층이 이 루멘의 구조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으로 된 기둥이다 해서 무스쿨라 필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할 때 근육으로 된 기둥에서 근주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미노레티큘라 그루브를 빼놓고는 이 그루브와 필라는 같은 명칭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번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으니까 도잘, 코로나리 그루브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봤을 때 도잘 코로나리 그루브라고 부를 수 있고, 안쪽에 있는 근육층을 볼 때는 도잘 코로나리 필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이 가리키는 그루브는 카우달 그루브라고 하는데, 이 카우달 그루브는 왼쪽에 있는 카우달 그루브와 오른쪽에 있는 카우달 그루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그루브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 그루브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좌측 하단의 단면을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이 주머니 모양이 제2위고 나머지가 제1위 루멘이 되겠는데, 루멘 안에는 보면은 또 그러니까 크게 3개의 주머니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해당하는 것이 크라니알색, 이것은 크라니알 그루브에 의해서 나눠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벤트랄색, 위쪽에 있는 것을 도잘색, 이렇게 크게 3개의 색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도잘색과 벤트랄색의 뒤쪽에는 또 그러니까 크로나리 필라에 의해서 또 블라인드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번의 경우는 카우드 도잘 블라인드색, 14번은 카우드 벤트럴 블라인드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또 이제 색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루미널 인슐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슐라라는 것은 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21, 22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에스파지알 그루브 또는 레티큘라 그루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위치는 식도에서 들어오는 구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카디악, 분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2번은 제2위 레티큘럼에서 오마즘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구멍인데, 이것을 갖다가 레티큘로 오마잘 오리피스 제2, 3위 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임금처럼 작용을 해서 3위로 넘어가는 것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0번과 22번 사이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송아지가 젖을 먹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이 근육 구조가 홈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를 통해서 들어온 이런 액상 물질이 1위와 2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위로 넘어가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레티큘럼 안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구조물을 두 가지 명칭으로 다 부르게 됩니다. 에스파지알 그루브, 레티큘라 그루브, 우리말로는 식도구 또는 제2위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루멘과 레티큘럼 사이에는 조인근이 없고, 섭취된 음식물을 혼합할 때뿐만 아니라 트림하거나 반추 시에도 루멘과 레티큘럼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두 구획을 묶어서 레티큘로 루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레티큘로 루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각각 절개에서 안쪽을 보여주고 있죠. 레티큘럼이 되겠고, 이 부분이 루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14번이 루미노 레티큘라 그루브가 되겠고, 15번이 레티큘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루브들은 전부 다 안쪽에 근육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필라, 근주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루미노 레티큘라 그루브만 근주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쪽은 폴즈라고 그래서 부르게 되고, 이 부분은 레티큘럼과 루멘을 나누는 그런 부위이면서 그 어떤 입자들을 혼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트림시 액상 성분이 식도 분문 쪽으로 가지 않게끔, 그쪽에 도달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주의 경우 이 중간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루멘의 안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주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근주들과 관련돼서 이 부위는 혈관이나 임파관 그리고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추의 구획별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사진은 루멘의 내부를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주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점막 부분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점막에 많은 파필라가 있어서 흡수 면적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레티큘럼의 내부가 되겠는데, 위벽 점막은 이제 벌집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된 기능은 작은 소화물 입자를 모아서 오마줌으로 보내고, 큰 입자들은 루멘에 머무르게 하여 소화가 더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속과 같은 무거운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제2위에 빠져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게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3위 오마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둥근 곰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부를 보면은 많은 주름들이 내강을 꽉 채울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름 때문에 표면적이 많이 증가되어서 물과 영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물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3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그림은 오마좀의 사진이 되겠는데, 그래서 둥그런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오마좀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마좀에서 오마좀으로 들어갈 때 주름이 있는 부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름이 있는 부위가 위저부에 해당이 되겠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위가 유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저부에서는 분비선에서 펩시노젠과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 즉 염산이 분비가 되고, 주름에 의해서 표면적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펩시노젠과 염산이 다량으로 분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름은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문부에서는 뮤신이 분비되고 자발적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위저부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티큘럼과 오마즘의 경우를 보면은 그 내부에 작은 파필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기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이 분포하죠. 이쪽 2위도 마찬가지고 3위도 주름 표면에 이러한 돌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1, 2, 3의 전위에는 공통적으로 파필라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룸에는 우리말로 보통 양이나 또는 곰양이라고 부르고, 2위는 벌집의, 그물이와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점은 시장에서 이제 많이 보는 부위죠. 천엽, 주로 이제 날로 많이 먹는 그런 부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3위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위는 보통 주름이 또는 막창이라고 부른다. 대제 막창은 직장 부위가 되겠지만 소의 막창은 바로 제 4위를 의미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추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추의 운동은 반추, 트림, 소화가 난 내용물들의 혼합과 이동, 소화산물을 제3위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은 전반적인 소화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추의 운동에 있어서 수축파는 제2위 레티큘럼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반추 또는 휴식 시 소의 전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축파의 모양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1번은 레티큘럼에서 기록한 수축파가 되겠고, 2번은 크라니알색, 3번은 도잘색, 4번은 카우드 도잘 블라인드색, 5번은 벤트랄색에서 기록된 수축파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위치를 반추의 그림에 번호로 표시하였습니다. 먼저 제2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A는 반추 시에 나타나는 수축파가 되겠고, 아래 1B는 휴식 시 나타나는 수축파가 되겠습니다. 휴식 시 기록되는 레티큘럼의 수축파를 보면은 연달아서 나타나는 두 개의 파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성 수축파는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종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파형이 끝부분만 살짝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파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그림에서처럼 소의 경우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파형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추 시 기록되는 수축파를 보면은 이상성 수축파 앞에 또 다른 수축파가 하나 기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토추 시 나타나는 수축파가 되겠습니다. 토출이라는 것은 반추를 의해 위 내용물이 위 밖으로 나가서 구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성 수축에 있어서 앞에 있는 수축파를 혼합 운동파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수축파를 배출 운동파라고 합니다. 혼합 운동파에서는 제2의 내용물의 약 반이 제1위로, 즉 루멘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배출 운동파에서는 제2의 내용물이 전부 루멘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의 수축의 주된 기능은 제2의의 액상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액체에 이제 녹아있는, 많이 담겨져 있는 밀도가 높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무겁기 때문에
이 전낭으로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건초와 같이 아직 소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가벼운 물질은 좀 더 멀리 나가서 이 배낭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낭으로 가면은 이후 이제 소화가 더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림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3위로 들어가는 2, 3위고 레티큘로 오마즘 오리피스를 통해서 이동되는 그 액상 내용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이런 레티큘럼 수축에 의해서 이 분문부가 액상 내용물로 덮어짐으로 인해서 토출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레티큘럼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상성 수축파는 전낭을 거쳐 배낭 쪽으로 전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낭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배낭에서는 두 개의 파형이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되는 것을 프라이머리라고 하고 두 번째 기록되는 것을 세컨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위에 보면 알파벳 E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E는 트림을 의미합니다. 전낭에서부터 복낭까지 기록되는 이러한 수축파는 제1위, 즉 루멘의 운동을 기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1위 루멘의 운동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두 개의 운동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운동은 제2의 수축 두 번째 파가 루멘에 전달되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왼쪽에서 볼 경우 전낭, 배낭, 후배 맥낭, 후복 맥낭, 복낭 순으로 이러한 수축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시나 반추시보다는 채식시에 훨씬 더 많은 수축파가 제1운동파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2운동 세컨더리 무브먼트는 제1운동과는 다르게 후복 맥낭 카우더 벤트럴 블라인드 색에서 시작되어 반시계 방향으로 수축파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축파는 제2위로는 전파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1운동파에 비하여 1대1로 발생하지 않고 제1운동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발생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2운동파는 트림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발효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가스를 주기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2운동파에 의해 위층에 있는 가스층이 이 분문부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밖으로 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제2운동파는 제1운동파와 더불어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을 혼합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추동물이 섭취한 채식물이 반추위 안에서 어떻게 이동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된 채식물은 레티큘로 루멘 안에서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통해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이 레티큘로 루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전부 다 혼합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층을 형성하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크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맨 위에 가스층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는 고용물층이 바로 액상층 위에 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세 개의 층이 크게 봤을 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에 의해 많은 양의 가스가 생성되는데, 이 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상층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스들은 후복 맥락에서 시작되어 반시계 방향으로 수축이 진행되는 루멘의 세컨더리 무브먼트에 의해 분문부로 이동이 되어서 트림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가스층과 액상층 사이에 있는 고용물층은 다시 솔리드 존과 슬러리 존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솔리드 존이라고 하는 것은 채식물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층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리드 존에 있던 사료가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잘게 쪼개지게 될 테고, 이러한 것들은 물 속에 어느 정도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 상층에서 존재하는 현탁의 층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슬러리 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상층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존재하고, 이 수분에는 주로 수용성 물질들과 미생물들이 섞여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고밀도로 미생물이 존재하는 쪽은 이쪽 슬러리 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사료 파티클에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달라붙어서 소화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식물은 그 비중에 따라서 제1위 안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옥수수, 기리와 같이 비중이 큰 곡류는 제1위의 전낭으로 들어가게 되고, 반면에 비중이 가벼운 물질, 건초 같은 이러한 채식물들은 제2위의 배낭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배낭에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작게 부서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위 운동에 의해서 전낭과 레티큘럼 제2위 쪽으로 이동되면서 충분히 작게 소화가 됐으면은 제3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고 비중이 높을수록 제3위나 4위로 이동이 되는 속도가 빠르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점선으로 나타난 부분은 가스층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위가 수축을 하면 채식물은 충분히 소화되었을 경우 3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낭 또는 배낭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낭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제2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배낭으로 채식물이 이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제1운동, 제1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1운동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내용물이 움직이게 되고, 제2운동에 의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물은 한 번은 시계 방향, 한 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혼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러한 소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풀과 같은 사료를 섭취했을 경우 가볍기 때문에 배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배낭에서 미생물에 의한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은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점점 침전되겠죠. 침전돼서 아래로 복낭 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때 복낭에서부터 발생되는 이런 제2운동에 의해서 복낭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다시 배낭으로 가거나 또는 전낭, 크라니알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크라니알색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배낭 쪽으로 가서 소화 과정이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제2위 레티큘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레티큘럼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소화가 진행됐을 경우는 그 입자들은 3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레티큘로 오마살 오리피스를 통해서 3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비중이 크지 않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배낭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전낭으로 이동이 돼서 더 발효에 의한 소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반추위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소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스가 역시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트림, 반사도 역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무려 60%를 넘는 이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죠. 이러한 가스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식후에 엄청 증가됐다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은 20%까지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메탄가스는 식후 이후에 걸리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이 이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제1위에서 생성되는 주딘 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의 경우는 분당 1리터 정도씩 이제 이러한 가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둘 다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가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더군다나 분당 1리터씩 생산을 하니까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 소를 키우지 않으면은 온실 효과를 많이 낮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방목 중에 있는 이런 반추동물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 섭취물 중에서 탄수화물의 발효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 테고, 또 그 외에는 반추동물은 아주 다량의 타액을 분비하죠. 이 타액이 위 안으로 들어가서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산을 중화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탄산 이온과 산이 만나서 탄산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로 이제 또 나누어지기도 하죠. 이때 가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트림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수소이온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방향 쪽으로 이제 화학 반응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생성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발효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그다음 타액에 들어있는 중탄산 이온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탄가스 생성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언급해야 될 내용은 이제 수소이온이 되겠는데, 사실 발효 과정 중에는 수소이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소이온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소 전기차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수소가스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가스가 몸 안에 반축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를 없애주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폭발적인 반응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메탄 생성 세균이 되겠고, 이 세균은
정확히는 그 세균이 아니라 이제 고세균에 속하는 이제 그런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메탄 생성균에 의해서 이제 수소 이온이 제거되어 이제 메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반추위 안에서 안전하게 이제 발효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은 뭐냐면, 많은 사료 섭취 후나 또는 아니죠, 많은 사료 섭취 후 이제 전신마취제나 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투여하는 경우, 부교감 신경은 소화관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 신경을 차단할 경우에는 가스 배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마취 시에는, 특히 마취 시에는 위 운동이 안 돼서 가스가 배출이 안 되면은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스 배출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림 반사의 수용체는 제1의 분문부와 식도구 주변에 있는 배낭에 있는 압력 수용체가 트림 반사의 수용체로서 작용을 한다 하는 설명이 있고, 배낭이 가스로 차 있고 이제 분문부 주위가 거품으로 덮여 있으면 이제 트림이 이제 억제가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가스가 이쪽 부분까지 안 내려오면은 이제 트림 반사가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출가스에 이제 항상 그 이산화탄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반추동물이 호흡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이산화탄소가 항상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RQ, 호흡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대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기체의 변환되는 양을 가지고 이제 대사가 얼마만큼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게 되는데, 반초동물의 경우는 그 숙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것 외에 반추 위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생성 때문에 결국 정확하게 숙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반초동물의 경우는 대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즉 RQ 측정 시에 오차의 원인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대사 과정을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